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또 최근에 나온 뉴스가 미국인들이 스테이크보다 소시지 많이 산다고, 이거 트레이드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대체제를 산다라는 거. 이거 경기 침체 신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참 지표 해석 쉽지 않네요. 스테이크보다 소시지가 많이 팔린다.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가 립스틱 효과 같은 거. 네. 대공황 때 이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왜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는 게 또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가성비라고 하죠. 예. 얼마 전에 CNBC 보도에서도 한 설문하면은 한 미국 사람들 5명 중 3명은 이렇게 경기 침체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러네 우리 정민이께서 오프닝을 또 이렇게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끄집어내셨으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2%에 근접하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건데. 예, 저도 경기 침체 느끼거든요. 어떨 때 느끼세요? 네? 어떨 때 느끼세요? 식당 가서 이렇게 밥 사 먹을 때, 네. 아니면 기호식품을 좀 줄일 때. 기호식품을 줄일 때, 네. 어디 양복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보고 이런 등등. 네. 그런데 경기 침체 또 이렇게 걱정 털어낼 수 있는 오늘 또 수요일 아닙니까? 네. 한번 또 매크로 상황도 정확하게 짚어봐야죠. 짚어봐야죠. 네,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우리가 한 분기마다 이렇게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닝 시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한 회사의 실적에 온 세계가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죠? 이번처럼. 예. 그렇죠. 네. 여전히 2자릿수 매출 증가율이 기대된다. 3자릿수 증가율이죠. 예. 네. 한 112%. 예. 우선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시장에 어떤 시장이 느낌을 주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게 맞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 인터넷 AI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리는 동결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계속 연초부터 금리 내린다 얘기했지만 안 내렸다가 이제 드디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피봇이 생기는 거죠.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매크로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또 7월 달, 8월 달에 급락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주가 흐름이 상반기에 올랐던 종목 위주의 돌아옴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오면서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또 중소형주들도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또 달러는 약세로 가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소형주가 그러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확한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다우가 올라요. 경기 민감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는 많이 올라서인지 피로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8% 빠졌어요. 반면에 또다시 이제 나스닥과 S&P 500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우리가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전체적인 IT 사이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사이클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IT 사이클, 금리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어쨌든 피봇이 시작됩니다. 네.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거냐 안 내려줄 거냐의 의구심에서 이제는 내려줄 건데 얼마나 빨리 내려줄 거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은 9월 달에 0.25% 내려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0.25가 아니라 0.5% 내려줄 거다라는 확률이 높아졌고요. 12월 달에 또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시장은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100bp.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금리에 가장 민감한 지수이거든요. 금리를 빨리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상당히 현금 흐름에 플러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어제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달러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에 있어서도 좀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금리 인하 수준, 즉 만날 때마다 0.25%씩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냐면 보통 피봇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금리를 많이 안 내려주고 적절한 부분에 금리를 내려줬었을 때에 경기 침체가 안 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착륙에 성공을 하게 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것처럼 저렇게 빨리 1.25%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 6월 달까지 계속 더 떨어뜨리고 이렇게 계속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도망갈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긴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는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 저 정도 내려주면 끝이다. 더 내려줄 필요가 없다.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한 100bp 정도? 100pp에서 한 125bp 정도.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3월, 4월, 6월 달에 더 막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는 경기가 굉장히 빨리 식을 거기 때문에 더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25% 떨어뜨릴 때까지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4%까지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그럼 4%에서 인플레이션 2%를 뺐으면 어떻게 되죠? 실질은 2%가 되는 거죠. 실질이 2% 정도일 때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내려줬더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4%인데 인플레이션 2%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3%, 4% 올라간다. 그러면 4% 마이너스 4% 되면 실질 금리가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금리를 더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4%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2%인데 3%까지 떨어뜨려줘야 된다. 그럼 3 마이너스 2%면 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떨어져서 1%대, 0%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도망가셔야 된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은 생각을 하자.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의 어떤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는 금리를 1.25% 내려주면 충분히 보험성으로 내려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연착륙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CME 패드워치를 보고 있으면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연초에도 금리를 1.5% 연말까지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감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9월 달까지 금리 한 번도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는 자꾸 95년에서 97년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98년부터 2000년 사이클과 비교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 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1.25% 정도만 내려줘도 어떤 경기 침체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기간 안에서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뭘 사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또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기
지난주 수요일 날 출연하시고 이제 결국은 주 후반에 BOJ도 있었고 그날 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에다 총재의 의회 연설에 있어서도 BOJ가 앞으로 뭐 자기들 생각하는 성장이나 인플레 경로를 따라간다면은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했으니 어떤 태세의 변화는 없었고 아닌 말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른바 그 통화 정책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시장에 미칠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네. 그 전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은 계속 지금 보시면 기대치도 그렇고 네. 시장이 자꾸 움직임이 예. 많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이렇게 튀는 이유는 네. 금리를 1% 내려서 뭐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2%, 뭐 3% 이렇게 잘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희가 미팅이나 뭐 컨퍼런스 콜을 해보면 BOK가 금리 언제 내리냐? 네. 예. 3%인데 예. 계속 거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단 예. 말이죠. 결국은 유동성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조금 너무 찡찡댄다 정도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찡찡댄다. 그렇게까지 금리를 내려주면은 사실 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한국이 맞습니다. 그게. 예, 예. 네.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국가는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이 온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도 그럴까라고 해석하시는 건 자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나라와 예. 미국은 다르다. 미국 너무나 다릅니다. 네네. 좀 이따가 나중에 더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예. 말씀드릴 텐데 미국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저희는 금리를 빨리 내려주지 않아도 네. 예,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로 안 가게끔 가고 있다. 자, 우선 이거 보시죠. 네. 은행의 여신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3.1%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저 은행에서 그러니까 계속 대출을 해주는 거. 거죠. 그리고 대출의 심사 기준이 예. 이제 좀 더 누스하게 완화되게 예.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단 예.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연간 환산한 숫자로 계산하면 예. 지금 여신이 14%나 성장하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에 늘어난 숫자를 연간 환산하면 6%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이던 게 점점 이제 6%대의 성장률. 그러니까 여신 증가가 6% 일어난다라는 것은 보통 명목 성장률이 그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네. 지금 현재의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5%에서 6%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신 증가율 아래에서 저희가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신용카드 연체율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네. 예. 30일 연체율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숫자 기억하시나요? 뭐였냐면 임금 상승률. 네. 근데 이 임금 상승률이 보시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의 숫자가 3%대로 안정을 찾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체율이 올라가던 게 멈춥니다. 네. 여기에다가 여신 증가율이 저 정도로 높아지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지 않고 있죠. 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연체율이 오히려 피크를 치고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가 연착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체 연체율을 보시면은 지금 1.44%예요.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의 연체율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주택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6% 밑으로 확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금리를 얼마나 내려주는 거냐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금리를 내려주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경기 침체에 도달할 가능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빅테크들 중에 뭐 저는 요런 게 솔깃해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요런 뉴스들 어떻게 뭐 중시하시는지 아니면 별 그냥 노이즈로 보시는지. 메타의 그 저커버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그게 있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코비드 19 코로나에 대한 어떤 내용 중에 검열을 해라. 뭐 이런 그게 있었다고 이제 하원에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네. 요 좀 묘한 시점에 검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무슨 뭐 백신이 뭐 효과가 있나 없네 뭐부터 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네 이런 내용들을 못 올리게 하는 거죠. 뭐 어디 뭐 메타 어디 페이스북만 그랬습니까? 뭐 유튜브도 그러고 좀 민감한 거 있으면 그냥 뭐 딱지 붙이고 몇 번 더 올리면 막 경고 미기고 계정 폭파하고 했던 그게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거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열받아 가지고 트위터 사버린 거 아닙니까? 다 올려라.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뭐 트위터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돈이다 해서 진짜 일론 머스크는 그 진짜 연구해볼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캐릭터가. 네. 머리 아픕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죠. 네, 그런 어떤 뭐 음모론이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그 코비드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이미 됐고 또 그걸 가지고 중국 믿을 때가 못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사실 뭐 음모론적으로는 어쨌든 잘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무역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 사태 이후의 흐름은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 자체가 AI로 확 갔죠. 그러면서 중국을 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이 계속 잘 살 거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저희가 분석하는 답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움을 준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당연히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 금리를 내려줄 거니까 피봇이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피봇 일어나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IT만 사면 되죠. AI만 어쨌든 미국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AI가 잘 나가는 회사가 잘 나가는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AI 회사는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AI 회사는 다 미국. 그러니까 이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려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린다.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 같이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도 금리 내리냐 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희는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그걸 좀 많이 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다른 건 정말 잘 모르겠는데 딱 하나는 보이더라. 그게 주택건설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리츠 쪽 수익률 괜찮잖아요. 미국의 주택건설 쪽입니다. 리츠보다는 실질적인 주택을 짓는 회사들. 미국에서. 그래서 주택건설, 뭐 주택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용품들을 파는 회사, 뭐 홈디포나 로우즈 같은 회사, 그 이외에 뭐 NBR이라든지 워런 버핏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DR 홀튼이라는 회사라든지 뭐 폴티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들 쭉 보시면 그게 이제 다 모아진 게 이 주택건설 ETF거든요. 보시면 지금 금리가 4%에서 3% 떨어지고 3%에서 2%로 떨어졌을 때 매력도가 확 올라가요. 올라가는 속도가 막 28%, 33%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여기만큼은
그래도 좀 사자.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또 소형주에서 요즘 관심 많잖아요. 네. 금리 떨어져주면. 근데 그러면 중소형주를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형 성장주 600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높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상당히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네. 또 금리 떨어졌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들여다보셔야 되겠고 아니면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배당 중에서도 좀 괜찮은 배당을 해주는 그런 ETF가 있어요. 예. 그런 쪽.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금융주, 원자재 그리고 또 리츠 쪽은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요. 최근에 좀 금융주라든지 이쪽은 좀 올라오긴 느낌이었잖아요. 했지만 그래서 네. 저희가 판단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좀 네. 이쪽은 차익 실현을 오히려 하고 예. 다른 쪽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너무 급격하게 과격하게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네.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시면은 상반기 6월 달 말까지의 수익률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 S&P 500 대비해서 뭐 진짜 작게 보면은 3배, 많이 보면 막 5배 이런 초과 수익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훅 빠지고 나서 돌아올 때 보면은 그 고점 수익률을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금리 민감주라든지 말씀하신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이때 또 확 바꾸면 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예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지 그런 쪽이 괜찮다.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많이 내려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 상승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빼야 될지 모르는데 확 터져버리면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금융주, 원자재, 리츠 이런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주택건설이라든지 소형 성장주라든지 배당주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이 AI 관련주들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조금 비중을 줄인다 하더라도 예. 좀 비중을 줄여서 이런 주택건설 소형 성장주, 배당주 투자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주도주인, 대장주인 투자처는 예. 여전히 대형 성장주가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성장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또 빅테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엔비디아 실적 좋아도 그 AI 반도체 칩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다른 빅테크 관련주들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여전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반도체에 있어서요. 네. 항상 느끼지만 이 미국계 대표 은행, 네. 제가 일했던 회사지만 네. 항상 뭔가 찬물을 끼얹어요. 모건 스탠리. 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가 미국계입니까? 일본계입니까? 미국계죠. 네. 대주주가 저쪽 아닌가요? 일본 쪽 아닌가요? 모건 스탠리? 아닌가? 아니, 그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합작입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네네. 모건 스탠리는 당연히 유대인 회사죠. 골드만삭스 뭐 아무튼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네. 그 윈터스 카밍이라는 리포트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얻어맞았었던 거거든요. 네. 또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네. 나오면서 이제 피크 사이클을 준비하자 뭐 이런. 요번에는 좀 다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예. 리포트의 내용이. 그렇죠.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 리포트 잉크도 안 바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지금 전혀 고점 근처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지금 벌써 130불대까지 왔는데 네. 140불이 피크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읽기 싫었는데 주말 내내 뜯어봤습니다. 읽기 싫었지. 네, 정말 읽기 싫었는데 예. 뜯어봤는데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건 뭐냐면요. 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참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코에 길든 귀에 걸든. 그렇죠. 아무튼 근데 보시면 이제 왼쪽 끝을 보시면은요.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시작 시기를 언제로 비교하고 있냐면 98년 10월 달. 빨간 선이 빨간 선이 지금이고요. 그 파란 선이 이제 과거의 사이클인데 그 시작 시기를 98년 10월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빨간 선은 언제로 시작했냐면 22년 12월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미 피크 쳤다. 과거 그 닷컴 버블 그 당시 인터넷 사이클 때. 그렇죠. 그래서 2025년이 어떻게 보면은 닷컴 버블 2000년도에 그때 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나온 거죠, 사실은. 물론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요걸 보고 있으면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저희의 판단은 사실 98년 왜 10월 달이랑 비교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오히려 언제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이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연도수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95년에서 96년 사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가 다르면 고점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의 그림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박스로 그려져 있는 구간이 있죠. 이때가 94년도입니다.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예요. 그러면서 3%포인트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우리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2022년, 그죠?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죠. 2022년 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이때 보시면은 95년 2월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번 사이클은 언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냐면 작년 7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시장 상승률을 계산해 보시면 과거에 95년 이후에 보시면 30% 정도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때도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그때 얼마나 상승했느냐 보시면은 약 1년 반 동안에 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안 찾아오는 금리 내려주는 주기에 저는 오히려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또 IT 사이클로 계산하자면 말씀하셨던 부분이 AI 사이클이 이제 겨우 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AI 하드웨어를 까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AI 서버화 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들어올 거고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이번 실적 발표로서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부터 좀 더 이제 성장기에 접어드는 거지 피크아웃 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고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모겐스탠리가 맞아서 내년이 하드웨어 사이클의 피크다. 그러면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짚어드릴 필요가 있으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269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65포인트입니다. 역시 지금 뭐 동시효과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뭔가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5,800원, SK하이닉스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5,1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외국인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0만 1,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700원이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은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2천 원. KB금융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8천 원. 신한지주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7만 1,300원. 알테오젠이 지금 예상가가 지금 1.7% 강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1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이건 또 개장 이거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예상 체결가는 32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 0.8%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82,500원. 엔캠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2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6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5,600원.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 클래시스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27만 원, 5만 2,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장 보니까 지금 양시장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섹터 행보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네. 예. 지금 갑자기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된다길래 한번 점검하고 차트 한번 보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이 소위 말하는 텐베거구나. 야,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오늘 새삼스럽게 이 지역난방공사 한 번도 방송 같은 데서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한번 보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작년 한 1년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모임이 있었는데 증권사 출신 친구가 지금 이렇게 진짜 사람 살리는 일 열심히 하는 네. 외과 쪽에서 고생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우리 둘이는 별 관심 없는 지역난방공사를 그렇게 한 30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더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그 종목 한번 보시죠. 어디서 리포트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는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굉장한 논리를 갖다가 설파하더라고요. 어떤 논리였어요? 그 논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나 제 이 표현력이 딸려서 그런데 네. 결국 제 얘기는 알테오젠 주가 오르는 그 양상하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난방공사 같은 주가의 오르는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모습이라서 알테오젠은 궁금합니다. 야, 요거 지금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할 것 없이 그거 한데 요걸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아까 그것도 뚜껑 열리면 우리 저쪽도 궁금하네요. 보안주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열어보고 봐야 되겠네. 예, 이게 또 주도주가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할 때는 또 이런 테마 섹터 또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 흐름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아니 말난 김에 아까 저는 오늘 그거 하면서 우리 증시타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100%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민혜께서는 저 텔레그램 쓰시죠? 네, 쓰죠. 예. 아까 그런 텔레그램 딥페이크 무슨 10대들 무슨 범죄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10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인이나 아니면 학교 친구나 아니면 그냥 SNS에 있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그 기존 이렇게 음란물에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마치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음란물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텔레그램에 유포를 하거나 그런 단톡방, 채팅방에 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 딥페이크라고 하고. 그렇죠. 저게 유독 텔레그램만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이게 진짜 실제 영상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그런 딥페이크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딥페이크. 심지어
또 딥페이크는 또 그거지 사칭. 아직 유본 부장님 얼굴하고 이름 써서 뭐 이렇게 스폰서 해갖고 뭐 종목 추천 이런 채널은 아직 없죠. 있으신가? 수백 개가 있었죠. 수백 개가 있을 있어요. 수 있어요. 아, 이게 수백 개가. 이것도 약간 그 AI와 맨날 지워야 됩니다. 네? 맨날 맨날- 얘기해가지고 근데 카카오에서 아무튼 계속 많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AI 이제 태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이 시작되면 예. 항상 중간에 예.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예. 요즘에 좀 주춤하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네. 예, 마찬가지로 AI도 이제 주춤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뭐 대세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주 같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을 탈 수도 있는데 이제 좀 힘든 부분은 뭐냐면 보안주에 대해서는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 예.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기술력이 정확하게 뭔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AI가 더 가속화되고 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 효율성의 상승은 정말 기하급수적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얼마나 어떤 종목이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성장을 가지고 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조금 해서는 도저히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IT 사이클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네. 거죠. 예. 예, 결국은 지금이 이 얘기를 저희가 네. 좀 개장하고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이라고는 합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다우 지수 계속해서 뭐 사상 최고치라고는 합니다만 체감 상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행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금리나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행보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으로 2,690포인트, 코스닥도 0.2% 강보합 7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으로 75,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2% 소폭 떨어집니다. 174,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으로 37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977,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248,000원. 기아는 보합입니다. 101,8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이고 셀트리온이 0.5% 상승합니다. 201,500원. KB금융은 0.57% 하락합니다. 87,300원.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으로 5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합니다. 177,700원.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섰네요. 지금 1.4% 상승하면서 329,5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으로 86,700원. HLB가 좀 떨어지네요. 82,800원이고 엔캠 2.4% 상승하면서 19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강보합으로 155,2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소폭 올라갑니다. 95,800원. 휴젤 보합이고요. 클래시스는 0.7% 떨어집니다. 53,500원. 셀트리온제약이 강보합으로 7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 오늘도 가네요. 지금 디지캡이 20% 급등합니다. 4,5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니언스가 17% 두 자릿수 상승률이죠. 11,930원. 그리고 한싹이 17% 이상 올라갑니다. 8,430원이고
모니터랩이 14% 급등합니다. 5,0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시웨이, K사인 지금 각각 10%,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벨로크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Q센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온시큐어 2% 올라갑니다. 센즈랩 21% 급등 중이죠. 9,620원. 모니터랩 보셨고 15% 급등합니다. 자, 오늘 드림시큐리티, 라운시큐어 지금 보안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지금 보안주들이 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지금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보안주들이 이제 양자암호 관련 쪽으로도 엮이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안주가 강세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41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5억 원 그리고 3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9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 각각 162억 원, 3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오늘장 2원 50전 하락한 1328원 50전에 개장이 됐고 지금 다시 약간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환율 약간 변동성이 있네요. 예. 변동성? 네. 환율요? 아닌가요? 이건 변동성도 아니죠. 어제 보던 1,330원, 오늘 보던 1,329원 환율이 중요하죠. 지금 환율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달러 인덱스가 딱 100 정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심지어 달러까지도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결정을 하려나 싶기도 하고. 아하, 예. 아까 유 본부장님 말씀 연결해서 듣기 전까지 지금 아까 보안주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텔레그램 우리는 지금 딥페이크 범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외신에서 하나 흥미를 끄는 게 그거죠. 주식하는데 이름까지 알아야 돼 싶겠지만 그 파벨 드로프라고 그 텔레그램 창업자가 이 친구가 이제 러시아 출신인데 시민권은 프랑스 시민권이 있고 잡혔어요. 그냥 프랑스 당국에서 공항에서 내리다가 이런 거 관련해서 왜 무슨 아동 성매매,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텔레그램에서 막 그냥 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하는 그거로 했는데 요 약간 이제 이 플랫폼 쪽에 흐름이 묘합니다. 요거 아까 제가 저커버그가 의회에 가서 그런 얘기도 예민한 얘기를 하고. 이 텔레그램 창업자도 지금 프랑스에서 체포되고 러시아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애매한 입장이기도 하고 요거 조만간에 제 생각에 요거 트위터 일론 머스크한테도 뭐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주가하고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 한 해 미국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이렇게 묘하게 흘러간다는 거. 그러고 보면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래도 같은 플랫폼 중에서도 그래도 깨끗한 편이네. 가끔씩 유동훈 본부장 사칭, 김영익 교수님 사칭 이런 사람들이 카카오 계정이 워낙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 비하면은 양반이네.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네. 어쨌든 보안이 중요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불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미리미리 잘 잡아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글로벌 투자라든지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사이클 자체가 이제 저희의 생각에는 이게 성장기라서 그래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고 가야지 그게 아무렇게나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 못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사이클의 끝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기 보시면 이제 99년에 2000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짚어보면요. 우선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98년 9월, 10월, 11월에 금리를 내렸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명목 성장률이 5.3%이던 것이 7.6%로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 성장률도 4.1%이던 것이 5.1%로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명목 성장률이나 실질 성장률이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정반대 얘기죠. 네. 물론 금리를 내려주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진 이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네. 이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였습니다. 98년부터 2000년도에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이 10%까지 폭등을 해요. 보통은 연간으로 5% 정도 성장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GDP 성장률이니까 명목으로. 근데 10%로 했다는 건 2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고 닷컴 버블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지금 AI에 관련해서 투자가 저렇게 10%로 폭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선별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성장률 4.7%에서 5%대 정도는 아주 효과적으로 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98년 말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테헤란로에 예. 여기저기 닷컴 회사들 막 생기고 그랬죠. 예, 엄청나게 그 소비가 예. 막 폭등을 하고 예. 예, 뭐 정말 많이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때가. 참 옛날 얘기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예. 예, 오히려 굉장히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 시장에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화랑이었다고요. 지금은 그거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성장률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고 있다. 즉 고용이 엄청나게 늘고 소득이 엄청나게 늘면서 오는 현상이 아니고요. 네. 생산성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건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예. 예, 흥청망청 쓰면은 오래 못 가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 붕괴될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2007, 8년에 산업재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청망청이었을 예. 때가 터지는 거지 지금은 흥청망청이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데 무슨 터지냐 이거죠.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동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동성이 그때 너무 많이 풀렸었기 때문에 네. 금리를 확 내려주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됐고요. 이렇게 또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유동성을 빨리 줄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동성을 완전히 잡아놨었어요. 네. 마이너스 성장률로 네. 계속 가다가 네. 이제 겨우 1% 성장률로 올라왔단 말이죠. 네. 옛날에 유동성 차트 보시면 훅 빠졌다가 요 정도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야죠. 그리고 나서 터지는 거지. 네. 지금 당장 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떤 닷컴 버블과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 비슷할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흥청망청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부터 걱정하는 건 너무 먼저 걱정한다.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럴 때는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떤 종목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이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못 쫓아가는 회사들은 자꾸 도태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인텔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모습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고 가시네요. 흥청망청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흥청망청 2번 경험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그때 직장 생활 시작하고 뭐 이제 채 한 5, 6년 차. 그때는 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뭐 저녁에 대개들 집에들 안 갈 때 아닙니까? 흥청망청 할 때 아닙니까? 집에 갈 때 따블 하면서 택시 잡고 하던 시절. 그때 한번 흥청망청 야 이래도 되나 싶더니 나라가 절단이 나더만요. 외환위기가 오고. 네. 또 한 번 그 2007년 그 무렵 금융위기 오기 전에 맞아요. 중공업체 또 화랑 날 때 도커마다 꽉꽉 차고 무슨 네. 뭐 4, 5년 후에나 배 인도하고 중공업체들 뭐 달러 죄다 그냥 선물한 매도해가지고 환율 900원 깨내 만에 할 때 거제 쪽에 갔다가 걔가 그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거 보고 와 걔도 흥청망청하더만 거제는 막 걔 돈만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더니
그러더니 그 사단 났죠. 뭐 이래 놓으니까 그러고 지금 흥청망청은 안 느껴지네. 예. 근데 사실 한국은 지금 흥청망청 할 수가 없어요. 흥청망청, 아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흥청망청이. 예. 네, 그게 이제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원화가 훅 절상된 적이 있었죠. 1,320원까지 훅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미국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환율이 이제 1,280원까지 열렸다. 뭐 심지어는 제가 운영한 유튜브에 댓글이 뭐 1,200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 투자를 하지 말고 한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한국의 이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웰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를 내려준다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금통위원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환율이 훅 절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내려주는데 우리는 올릴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절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100%라면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70%입니다. 30%포인트나 낮아요. 여기에 기업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130%입니다. 근데 미국은 75%예요. 요 두 개 더하시면은 우리나라는 230%고요. 예. 미국은 150%예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옆에 중국이 또 있어요. 중국은 보시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60%대밖에 안 돼요. 근데 기업부채 비율이 170%예요. 또 두 개 더하면 2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이 똑같다. 근데 부동산의 의존도는 우리가 더 높다.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없는 이유는 또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우리보다 1.5배다. 그러니까 더 낮아 보이는 거죠. 거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빠지면 그냥 끝이다. 그 정도로 지금 가계의 재산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연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거나 못 올리거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거나 뭔가 있어야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더 심한 부분이 뭐냐면 숫자를 좀 약간 마사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자산에 높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 비율이 진짜로 정말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 빠졌어요. 앞으로 10% 더 빠질 수도 있고 20%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발 위기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연결이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뭐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은 그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절상이 될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인 거죠. 나중에 정말로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 위안화가 지금 뭐 7, 8, 뭐 이게 9,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원화가 1,2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1,300원, 1,400원 갈 수 있다는 거 또다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좀 큰 그림을 보시라.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발 위기가 터지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생각에.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쪽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스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환율이 절하가 될 때, 달러가 절하가 될 때 이익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똑같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인도가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절하가 되는 추세는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럴 때 이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변화를 시켰는데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는 성장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IT 중에서 요즘에 느낌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 중에서 주택 건설 쪽 이쪽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쪽에 늘리고 하드웨어 쪽을 조금 줄이고 이런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어떤 성장 주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IT 산업은 AI를 주도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때를 좀 보시고 이렇게 전략을 좀 양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